부정선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네. 내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심신미약. 네. 본인의 그 독특한 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고집을 세우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게 거기서도 나오고. 부정선거 그 이론에 지금 휩쓸려가지고 저 패가망신한 분이 많이 계시죠. 그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그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장악하는 거죠. 그 태극기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교기는 하지 말라고. 네? 공조기까지 괜찮은데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거예요? 글쎄 때로는 또 이스라엘 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일장기도 들고 나오고. 성조기는 우리가 동맹이지, 네? 우리가 미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저렇게 강경 지지자들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그 대표 출마해가지고 왜 대구에서 과감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히어로를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 안 하고 있는 보수층에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지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어제 이제 받았고 오늘은 출석을 아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제도 뭐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일단 이 수사에 대해서는 거부를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될지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품격, 우아, 품격의 대명사. 네. 두 분 다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굉장히 하여튼 방송이 우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경 기자도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네. 품격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수사 상황들 이제 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최윤경 기자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가 된 거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어젯밤 9시 40분까지 총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서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 내내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네, 아무 말도. 윤석열 맞습니까?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직 대통령 맞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후 조서 열람, 날인 전부 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시간 40분 동안 계속 극한의 그렇게 인내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대통령도 말을 엄청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다. 서로 이렇게 보나? 이제 서로 눈은 맞추고 있나요, 그러면? 눈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최인경 기자 맞으시죠? 이렇게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보통은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그 조사한 공수처 검사들의 이야기고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답변은 안 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근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조사 권한이 없다. 영장부터 시작해서 아예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날 수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답변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조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대기실에서 나가지 않겠다. 그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는 체포가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냐? 네, 적절한 체포,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는지, 체포 과정 적절했는지를 예. 보는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5시에 심사 그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체포 적부심이 흔치는 않은 일이죠. 예, 흔치 않죠. 보통 구속적 부심을 많이 신청하고 예. 뭐 근데 체포적 부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수 피의자로서는 있는데. 자신의 이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청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뭐 여기에서 뭐 특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예단할 수는 없으나 뭐 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겠죠? 답변을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그리고 답변을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는 나중에 법원에서도 본인에게 썩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확실히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다 본인이 대통령 뭐 현재도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신분은, 네. 신분으로서는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 독특한 행태가 있어 왔잖아요. 독특한 행태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표현이 예. 거칠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 좀 의원님과 왜 달리. 그 굉장히 이렇게 그동안의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처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감히 나를 지금 조사를 해?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본인이 원래 수사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답변을 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하겠다. 네. 뭐 이런 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체포 적부심이라고 율사들도 거의 머릿속에 잊혀진 체포 적부심을 지금 그 활용해서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네. 만약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나름대로 그 정당성과 그다음에 이 법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자포자기 심정 아닐까 싶은 마음도 아, 지금 있어요. 대통령의 심정은 아마도 자포자기일 거예요. 도저히 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러면서도 변호사들이 뭔가 또는 뭐 그 나를 지지하는 한남동에 심지어는 지금 분신을 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곧 우리가 모셔야 될 뭐 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왜 그 북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러니까 빙의 그 한번 해보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접근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그거는 같아요. 내재적 접근은 우리 최윤경 기자 저는 전문 진짜 분야입니다. 그 생각만 해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윤석열이면 어떻게 하고 빙의를 있을까? 해서. 항상 빙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그래도 재밌는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그 내내 답변을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심에는 도시락이 들어갔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드셨다고 하는데 그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메뉴는 찍었다는 건데 그때 말을 했을까? 메뉴. 먹기는 한 거예요. 드시긴 드셨겠죠. 시간 아니 이제 중요하니까. 보기를 좀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쓱 손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고르셨을 수도 중요한 있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네. 윤석열 아마도 자포자기 심정이거나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뜻을 얘기하면서 아마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추정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뭐 예, 이 그게 정도? 제일 클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이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저는 처음부터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국수본으로 가도 그렇고 검찰로 가도 그렇고 진술을 안 할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 수사의 핵심은 그 우리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인신 구속하는 게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신 구속할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분리시켜 놓는 게 최고입니다. 아, 분리시켜 놔서 각자 말을 들어보면 다른 부분이 나오고 서로가 유리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 자칫 잘못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혼자
그 독박 쓸 수도 독박 쓸 있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진술을 잘해버리면 네. 또 안 먹어도 될 죄가 다 뒤집어쓰기 이제 네, 다 네, 나오기도 네.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 장성들이 어떤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검찰이 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 공수처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아 공수처가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술 거부는 통상적으로 그 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공판 중심주의니까 네. 공판 이제 법정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자는 거고 다만 이 경우에서 본 법정에서는 크게 이 진술 거부가 유불리를 이렇게 좌우하진 않는데 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이나 네. 수사 비협조 등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진술 거부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 가능성은 의외로 높아지는 이런. 구속영장 가능성이 아, 그러니까 상당히 구속영장은, 높아지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미 다 지난 얘기 같은데 무슨 자진 출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건건이 지금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 예. 앞서 체포적부심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시에 심사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체포영장이 그 시행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시한이. 그러니까 원래 이틀 안에 48시간 체포 시간 시한이 있는데 적부심이 신청돼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부심 만약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 결과가 내일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모레까지 체포 시한이 더 늘어나는 아.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시간 지연이 마냥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유리한 건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이제 네. 그 얘기는 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진 출석 얘기를 어제 끝까지 했었어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거 아니고 처음엔 체포 당했다고 했다가 그걸 싹 지우고 체포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상의해서 합의해서 자진 출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체포된 순간에도 마지막에 알았으니까 잠깐 저 가 있으면 나가 내가 있어. 뭐 갈게 뭐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자진 출석. 공수처에서 나가 있어라. 니네 말 예. 알았고 우리 출석할 거니까 예, 예, 예. 나가면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한두 시간 안에 출발하겠다. 이제 이런 협상이 막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진 출석 얘기를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자진 출석 경우에 어쨌든 예. 그 수사에 비협조하고 그러니까 제일 큰 이제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체포돼서 끌려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려는 게 상징적인 면이 있고 네. 현실적으로는 자진 출석이라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법정에서 구속영장과 관련될 때 내가 자진 출석했다,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서 참작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진 출석 경우에는 중간에 조사받다가 네. 집에 가서 아 잘 나 수 있지. 힘들어 집에 갈래 이러면 갈 수 있어요. 자진해서 출석한 경우에는 예. 내가 48시간 동안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자진 출석한 거기 때문에 조사받다가 난 잠깐 집에 좀 갈게 아, 이러면 나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아. 지금 더 진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려 하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체포영장의 효력이 아. 거기서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미리 좀 자진 출석을 하지. 그러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 출석을 하는 게 대통령의 격에 맞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그 독특한 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고집을 세우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게 거기서도 나오고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비서실장이 그 전날 뭐 제3의 장소 운운하면서 네. 나름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야 협의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볼 때 협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마 그랬어요? 화를 냈겠죠.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왜 내가 조사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체포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이제 설명을 하죠. 나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몸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젊은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총이 안 되면 칼로라도 찔러라고 그랬는지 전 솔직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은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비판하는 국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안 보여야 될 모습까지 보이는 데다가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체포를 당했다고 쓰고 또 지우고 본인은 지금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매우 대통령을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변호인단에는 없는 없어요. 거죠. 네. 비공식 변호인단도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지금 하는 게 대통령을 뭐 도와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본인은 지금 자유통일당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완고한 성격에다가 또 그 변호인들도 일정 정도는 그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 않다라는 게 지금 본인으로서도 딜레마겠죠. 그리고 자진 출석이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게요. 일단 본인이 세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네. 공수처를. 그때 사실은 일정이나 조사 방법을 협의를 했었어야 돼요. 변호인단 그렇죠. 선임해서 네, 네, 그걸 안 네. 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그러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던 게 1차 집행이 실패하고 나서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가 자진 출석할 테니 일자를 잡자 이렇게 그렇죠, 했으면 그 공수처가 굳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0명이 이렇게 동원해 갖고 예,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수사기관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 자진 출석할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들고 왔는데 바로 나 잡히죠. 2시간 후에 갈 테니까 가 있어. 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상황 조건이 아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진 출석 주장하는 거는 하여튼 그림도 그림이지만 자진 출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든 조사받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강제로 예. 이렇게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묶여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구속영장 과정에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게. 안 좋게 작용할 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자진 출석이다 혹은 뭐 젊은이들 다치는 거 보면 본인이 마음이 안 좋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의견을 담은 편지 그다음에 영상이 이제 어제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유독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강조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편지가 너무 기니까 6,000자가 넘는다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긴 메시지였는데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살해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라는 비유를 했어요. 이 무슨 논리일까? 아니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예. 이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전부 지금 오픈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성관에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이거 털어내긴 털어내야 될 것 부정선거 같다라는 이야기가 네, 아주 생각이 깊이 뿌리 박고 있다. 이제 이런 들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정선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네. 내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심신미약이.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판단력이 지금 온전치 뭐 못하다. 계엄이라든지 내가 이 부정선거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강박관 같은 지금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동기가 부정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체포 영장의 내용 중에 예. 그 보면은 내용 중에 그 부인 얘기가 나와요. 도이치 주가 영장에, 조작 네. 관련해 가지고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압박감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 비상계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어떤 그 중요한 인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이런 정도의 동기가 있을 거야라고 상상해요. 예를 네. 든다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겠지. 근데 의외로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 보면 백엔리 송사라 네네. 그러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이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은 부정선거 같은 걸 했지만 명분은 자기는 분명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야당의 그 폭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뭐 수많은 저 유튜브들 그리고 뭐 지지자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사실. 그 멀쩡하신 분들이 이 부정선거 그 이론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저 패가망신한 분이 많이 계시죠. 몇몇 정치인들도 있고, 패가망신이요. 예, 네. 특히 정치인들 중에 네, 많이 뭐, 망가졌죠. 아 예. 부정선거 정치인들 예, 아, 저 부정선거론에 황교안 집착하다가 대표 네, 이런 네. 뭐 황교안 대표도 그러셨고 또 민경호 KBS 의원도 있고, 앵커셨고 네, 네, 네. 맞아요. 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저 선거를 해보면 네. 저 본인이 이겼는지 전지 느낌이 옵니다. 이 선거 그 현장에서 뛴 사람은. 그래요? 예, 다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이, 그렇진 않나? 그렇지 아니, 않아요. 아니에요. 느껴. 예, 이거 해보면 이 선거 내가 졌다. 느낌이 아. 와요. 이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러면 되게 박빙으로 차이가 나면 그때는 그 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검표해 보자. 재검표해 보자. 예, 재검표해 보자. 근데 재검표를 요구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 예를 들면 네. 보통 245개 선거구 치르고 나면 한 건, 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되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전에 한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부천에서 그 한 의원님하고 그 3자 대결인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한 20표 차이인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경우 있었고 옛날에 3표 차이로 뒤신 분이 있어요. 저쪽 하남시에서 그래서 예. 그분 별명이 문세표. 문세표 이렇게 예. 됐었는데 그런 경우에 재검표합니다. 너무 억울할 네. 수 있으니까. 재검표했더니 네. 뭐 이제 확인되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억울한 경우에 재검표할 수 있는 네.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선거에 네. 뛴 이 선수들이 플레이어들이. 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고 오는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집착하는 게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게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여기 빠졌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로 책임을 돌리면 그래도 난 나의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1대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지휘한 선거였고 네. 22대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선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어려웠는데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연종섭과 대파가 되게 컸죠 그때. 그 대파하고 연정섭 건이.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이게 뭔가 변곡점이 있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월 초 그 설날 전후에서 우리 당이 이제 공천 문제 갖고 내용이 있고 막 이러면서 약간 기우뚱기우뚱하고 지지율도 막 이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종섭 대사건 터지고 나니까 바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그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장악하는 거죠. 이거 선거 나는 잘했고 그 최선을 다했고 여론도 좋았는데 여론도 이거 좋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 부정, 그러니까 뭔가 선관위가 예. 장난치고 뭐 거기에 또 중국까지 연계해가지고 이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자꾸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외교적 문제 고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부정선거 얘기가 뭐 1, 2년 된 얘기도 아니고 좀 올라가면 2012년 대선 뭐 하여튼 요때쯤부터 굉장히 좀 그때는 크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뭐 영화까지 영화 만들다가 만들었죠. 또 더플랜드. 네. 그것도 또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영화 하면서 돈 문제로. 네. 그러더니 2020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정치인들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마치도 그 왜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한테 빠져들듯이 사이비 종교.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 과학적이고. 네. 그래서 경제학자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면 아 그런 문제가 있었나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2020년 총선에 현장에서는 이겼는데 네. 이게 그 부재자 선거라 그러나 네. 왜 그 며칠 전에 사전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네. 뒤집어진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진 그 지역을 보니까 표수가 똑같더라. 뭐 여러 네, 가지 이상한 게 맞아요.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해 가을에 미국의 11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네. 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거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는 한국의 좌파 플러스 중국이 지금 연합했다. 그래서 한국의 총선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배춧잎 투표 용지를 뭐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갖고 그게 네. 카알기에 태워. 그래서 미국에서요 지방에서 몇몇 주에서 검표뿐만 아니라 재판도 했어요. 그래갖고 근거 없는 것으로 미국에선 정리가 아, 예. 된 건데 네.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고 심지어는 그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겨우 0.73으로 이긴 이유도 원래는 7.3 정도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네.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없고요. 중앙선거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그 저기를 한 만큼 요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털지 않으면 이게 분열의 요소가 계속될 가능성은 아. 있죠. 제가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앙처럼 믿고 계신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선거인데 그렇죠. 선거가 이 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저는 이제 그 여야가 좀 협의해서 네. 뭐 옛날 걸 다시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선거를 치고 나면 한 10% 정도는 랜덤으로 수개표를 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지역구를 몇 개 그냥 추추추 그래서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245개 국회의원 선거 예를 들면 245개 네, 네. 선거구잖아요. 네. 그러면 한 24, 5개 정도를 아. 랜덤으로 수개표를 해보면 결과 같은지 어떤지를 랜덤 방식으로.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네. 그냥 가는 거고 만약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전면 재검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높여가는 돼. 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있냐 없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논란이 자꾸 되고 하면 그 논란을 해소하려는 이게 일종의 가짜 뉴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네. 처벌이 아니라 가짜 뉴스의 근원적인 것을 없애려고 한 노력이 정당 그다음에 그 국회, 네, 그 네. 행정기관 그리고 언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힘들고 좀 지리한 노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까 저도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이렇게 소외돼 있고 이제 고립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나와 어떤 정치 집단 혹은 어떤 정치인과의 나의 너무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속감 같은 걸 느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면 이걸 도저히 내가 진 것 같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사실은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 조작도 얼마든지 쉽고 하니까 그런 조작된 혹은 걸러진 정보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기계로 일단 우리가 투표지를 분류한 다음에 네. 우리 그 저 정당에서 관표위원들 가잖아요. 네. 그 투개표소에 그러면 이제 뭉치로 묶어요 네. 투표함을.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그렇겠죠 당연히. 주르륵 훑어보면 이제 간혹 옛날에 이제 부정선거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샌드위치표라고 속에 섞거나. 아, 예. 100장씩 묶어놓으면 100장을 그 사이에 묶어놓는데 다른 게 막 위에 들어가 있다. 10장 10장은 홍길동인데 안에 80장은 장길산이에요. 아 장길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건 있어요. 진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예. 과거에.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최근에 한번 있었던 게 그 이 노원에서 임채정 의원님이 막판에 뒤집어진 게 그게 하나 발견돼가지고 아, 덩어리표가. 아.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네.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위에 몇 장이 그 저 다른 사람이 되니까 밑장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검표하는 과정에서 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그 표가 박빙이면
한 저 몇백 표 이내로 차이가 나면요. 불같이 다시 확인해요. 그 정당 그 정당에서 나온 그렇겠죠. 사람들이 예, 관리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지금 방식으로도 사실상의 반수개표 형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도 수개표를 하는데 뭘 더 수개표를 하냐고 예, 지금 계속 반수개표인데 얘기하는데. 이제 예. 정확하게 그 이제 완전 수개표를 한다면 한 장 한 장 세는 거죠. 그 어느 천년에 다 예, 개표하나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랜덤 방식으로 한 10개 정도. 아. 왜냐면 만약 그러면은 돈도 많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한 랜덤 방식으로 한 10% 정도에서 신뢰 관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자. 저는 그런 정도의 수정 아닌 거죠. 저는 지금 방식이 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부정선거론자들을 개표 요원으로 쓰면 어떨까요? 아, 그분들 부정선거를 직접 주장하는- 아니, 기준으로 그- 말하게. 위험해요. 아니요, 그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선관위에서 다 오픈하고 또 뭐 랜덤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봐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굉장히 믿는 거죠.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실익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 그 말이 들어가겠는데 지금 하는 양태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부정선거 얘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네네네. 있겠죠. 그러니까 진 쪽에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그럼요. 제일 확실한데. 아니 이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선거 결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몇 번 이기다가 네. 지난번 지방 대통령 선거하고 패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뭐 어떻게 짜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선거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이기는 게 민주당 그 부정선거의 능력인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한쪽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네. 이 와중에도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아, 끌려가기 전에 우리 반려견 토리를 보고 가야 한다. 네. 그리고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겠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온 의원들에게 뭐 토스트인가요? 네. 샌드위치인가를 또 직접 손수 만들어서 맞습니다. 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탁자 위에 미리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먹을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거기 안에 관저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네.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남기고 갔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그 정권 재창출에 힘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요. 네,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당부를 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해서 더해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 하나랑 지금 여기서도 어차피 밖에 못 나간다. 이럴 거면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 무법천지 좌파의 실체를 알게 돼 다행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 중에 뭐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하기도 하고 다들 대통령한테요? 네네 매우 숙연한 분위기였다. 아. 라고 했고 하나만 더 얹으면 한숨 그만 쉬지 한숨을 너무 쉬셔가지고 하나만 더 얹으면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간 의원으로 우리가 이제 꼽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서 체포하라고 진짜 얘기하신 게 맞느냐라고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도 해주셨어야죠. 그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네네. 그 단 당협위원장을 또 따뜻하게 일으켜서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줬다. 네. 예. 여기까지가 또 얘기 마무리 완성인가요?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에 보였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 딱히 뭐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표정들 요거는- 보니까 뭐 네, 얘기하고 되게 싶지가 어려워 않으신 것 보이니까 같아요.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체포 집행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관저로 모였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여기를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 많이 했는데 체포, 구속 이후에 이제 재판이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 그러게요. 이것도 한번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 제가 보건데 예. 그 한 두 번 갔었잖아요. 네. 처음에 한 44. 44. 44명. 44명. 네. 그다음에 요번엔 30 몇 명 네. 가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갔을까? 뭐 아니, 그런 분들 몇 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장사하러 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정치가 포퓰리즘이 판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적극 지지층에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율이 여기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고 네. 또 실제 그동안 몇 번의 일련의 선거에서 그 소위 그 아스팔트파와 같은 그런 강성 지지층이 선택한 분이 국민의힘의 대표도 되고 그 대권 후보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지만 당내 여론조사에서 지는 바람에 엎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당권 대권에 대해서 벌써 그 계산에다 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게 아니라 벌써 윤석열 대통령 아웃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예. 그럼 다음에 당권을 누가 누가 가져가냐? 가져갈까? 다음에 대선을 누가 하느냐? 이 30명 가운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저 당장 그 유력한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 나모 의원님, 나경원 의원, 나무 의원님. 네. 예,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윤모 의원님, 윤상현 의원. 예. 네. 뭐 등등 해서 이제 다들 벌써 네. 누구는 당권, 누구는 대권 뭐 이렇게 아. 그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나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네. 예, 현재 직책이 현직 시장이고 아.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움직일 뿐이고 네. 홍준표 시장. 네. 특히 당권과 관련된 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눈도장 찍으면 네. 되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이나 뭐 그 강남 서초권의 그 흔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타이틀 가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곳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참 약간 신기한 거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왜냐면 한 불과 몇 년 전에 한참 수사할 때는 제일 원흉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라는 네.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전곡을 지금 찌르신 건데 예. 그게 아마 민심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지금 그걸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네. 그 윤석열을 가만 안 놔두겠어 하면서 맞아. 막 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강력한 그 윤 대통령의 지지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런 가치를 지향해 이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화 코드 속에 예. 우리 그 조직 내지는 우리 세력의 탑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앙하겠다라는 아주 단순 심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 민주당도 마찬가지 우리 아니에요? 대통령이다 왜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 문파라 그러나 예. 그중 상당수가 지금 그 개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움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세력에 그 탑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맹목적이고 무모하고 근데 과거에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일단 그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때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분당할 때 본인도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맞아요. 제가 알아요. 막판까지 그랬는데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로 갈등이 생기면서 본인이 남아 남기로 있었던 했죠. 거지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근데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원내대표를 하잖아요. 네.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경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얻고 그 누구야 아까 그 저 부정선거 황교안. 황교안하고 네. 둘이 당 대표 그러니까는 그 원내 들어오지 못한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묘한 긴장 관계. 그래서 서로 뭘 가지고 경쟁을 했느냐면 누가 이 강경 우파를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광훈 목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뭐예요? 빠루? 바로 그때가 그때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빠루 얘기하면 네. 또 연락 옵니다. 아, 그 본인이 네. 네. 본인이 가져와서 흔든 건 아니고 아니다. 민주당 거다 얘기했어요.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자면 지금 당장 당권을 잡으려면 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나온 30명의 대다수는 T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서를 상당히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있다면 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뭐 지금 뭐 적부심 뭐 하지만 결국은 지금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가가 보여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선을 긋고 차기 후보를 계속해서 그 엔진을 저기 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후보를 내세워서 예. 뭔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슬슬 긴장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 선거법 해갖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권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이심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라는 건 내일을 몰라요. 예.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아 이거 계엄 잘못됐습니다. 탄핵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동안 정신 못 차렸는데 이게 보수의 가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한번 내세워 보든지 지금 눈앞에 자기 당권이나 다음 총선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 거예요. 네네. 아마 이게 저 사진들 쭉 제가 보면서도 나중에 뭐 몇 달 지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거나 혹은 당 대표를 뽑을 때도 분명히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너 대통령 끌려가실 때 넌 어디에 있었냐, 넌 뭐 하고 있었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네. 꽤 공격 포인트를 뭐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보수 혹은 뭐 일부에서는 또 극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유튜버들이 또 꽤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도 몇 명 좀 대표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아,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사실 다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 나가실까봐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고성국 좋은 TV가 선택입니다. 제일 가장 이제 그 교신을 잘 하고 있는 고성국, 것 같아요. 네. 고성국 씨. 네.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도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녹화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딱 그 체포되고 난 뒤에 바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국민을 향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고성국 TV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홀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공수처에 들어갔다. 심청이는 한 번 몸을 던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번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한 번은 언제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모니터링하진 않았어요. 그래 그렇고 신의 한 수에서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내일 오후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큰일 났어요 지금. 저는 이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배승희 변호사의 따따붙다 있잖아요. 아, 거기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그샷까지 찍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위쪽에서 새롭게 떠오르기는 신성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유동규 씨가 맞아요. 요즘에 아주 급부상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유동규 씨가 성남의 그 옛날 예. 네, 아. 저 신혜식 또 뭐 몇 명 있거든요. 하여튼 네. 전통적인 그 유튜버들 전광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지금 이 사람들 다 겁쟁이들이다 예. 이러면서 현장에 자기만 있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유동규 씨가 아. 급부상하고 네. 있어요. 그 네. 행동하는 발로 뛰는 극우 유튜버 이렇게로 지금 네, 맞아요. 유동규 씨가 아니, 잘 보고 계시네. 아니, 아, 보고 바쁘지 계시네요. 않으세요? 아니 안 보고 아니 잘 홍, 챙겨보세요, 아 잠깐 이거. 홍익표 의원 제가 보니까 이거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보고 저 그 최근에 네. 이제 트위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유동규 씨가 한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지금 구독자 장이 섰거든요, 싸움이니까. 여기도 지금 장이 구독자 서서. 싸움을 해야 네. 구독자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슈퍼챗 엄청 받았어요 지금. 네.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나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물론 하고 종종 깔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 잡혀가는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반발을 그리고 하는 내가 거죠. 지키겠다. 또 그분이 약간 좀 인상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한남동에서도 그 연행되는 그 순간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거의 유일하게 아마 그 현장 제일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마 신혜식 씨나 다른 분들은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하고 뭐 이래갖고 그렇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니터하는데 약간 좀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 동네도. 네. 그 거기서 이제 그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성 예. 유동규. 그렇구나. 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맞나요? 그 도시개발공사 쪽 맞아요, 관광공사 맞아요. 사장하고 관광공사 네, 사장하고. 나중에. 네. 참 하여튼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네. 정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게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념이면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넘나들기가 좌우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네. 고성국 씨도 그랬어요. 고성국 박사도 아 맞아. 원래 90년대 민주화하지 옛날 않았어요? 학생운동 많이 했었죠. 네, 학생운동. 90년대에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학술운동 같은 걸 좀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이 서대문 인근에 연구소들이 많았어요. 그런 예, 연구소들이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명박 정부 때 정책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왜 좌우로 앉혀놓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여기 고성국 전현희가 앉아가지고 아. 계속 전현희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성국 박사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고성국 씨가 예전에 그리고 아마 말진가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필진이었고 뭐 저 부산 시장에서 박형준 시장도 아. 옛날에 맞아, 90년대 민중당. 90년대에 쓴 글들 보면 완전히 그 민중당이라니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처럼 아이 썼어요. 저기 김문수 대표주자 대표.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니까 네, 뭐 네, 사람이 또 생각도 바뀌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갖고 뭐 근데 생각이 바뀔 때는 왜 바뀌었는지 설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 지금 현재 네네. 오른쪽 동네 유튜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근데 제가 좀 예민한 얘기를 할게요. 네. 바뀌는 건 좋아요. 사람이 뭐 네. 생각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네. 이 유튜브가 소위 21세기 어떤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여기 지금 뭐 내가 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면 네. 무슨 수익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네.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수익과 함께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생각 신념 그다음에 같은 게 그냥 가치 신념이 같이 이렇게 바뀌니까. 동반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버들한테 이거는 좀 마이너한 건데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다면 거기 나와서 그 태극기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성조기는 하지 말라고. 네?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성조기까지 괜찮은데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거예요? 글쎄 때로는 또 이스라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한미동맹이라서 이스라엘기는 또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 유태기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스라엘기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조기는 좀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면 우리도 국가 국민으로서 좀 프라이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깃발 얘기가 나오니까 아. 한미동맹이라서 성조기는 뭐 그럴 수 아, 있다. 한미동맹. 네, 양해하겠는데 뭐 일장기도 들고 나오고 일장기도 나와요? 일장기 있어요. 일본 좀 있으면 국기가 나와요. 만국이 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일장기 그냥 한때 저 강화하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나쁘니까 일장기 대거 들고 나오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기는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후한 시기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뭐 왜인지는 잘 아무도 확실히 설명을 못합니다. 이스라엘기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조기는 우리가 동맹이지, 네. 예? 우리가 미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 의원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대사 가끔 만나가지고 아.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대사도 웃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감하죠, 난감해. 이럴 바에 그냥 만국기 들자는 그러니까 분도 만국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그 관저 찾은 의원들한테 이 얘기도 했대요. 뭐요?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아, 라고 레거시가 권유를 너무 했다. 편향돼 있다. 네, 여러분 장르만 여의도를 보시면 편향되지 않게 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외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제일 저는 참담한 장면이 사실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 놈들은 다 똑같구나. 진짜 호들갑을 너무 떨더라고요. 아, 외국 기자들도? 우리 대통령 체포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뭐 그리고 영국 뭐 등등등이 생중계를 막 하는데 진짜 기분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일단 한번 CNN 보고 오겠습니다. 네. What we're seeing right here, all these South Korean and American flags are conservative supporters of South Korea's suspended president who is now going through an impeachment process. He needs to face police questioning in response to what he did.
네. 아, 성적이 등장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정도 큰 일이면 외신이 당연히 보도할 만은 한데 거의 뭐 생중계에 뭐 계속해서 반복 영상들 나가다 보니까 우리 최윤경 기자는 약간 좀 기분이 찝찝했다. 아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뭐 동종 업계니까 이해는 100분 하는데 좀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신문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 근데 막 있겠네요. 계속 나가는 거 중계하면서 네. 뭐 추운 새벽부터 관저 밖에 몇천 명이 있다 뭐 이런 중계를 하고 뭐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정홍기 의원님은 그래도 일관되게 제가 몇 번 이제 그 탄핵 전후에서 네네네. 개혁 비상계엄 전후에서부터 정홍기 의원님하고 몇 번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네. 일관되게 얘기하시는데 그 국민의힘 패널도 입장이 많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했다가 지금 괜찮다 그래요? 지금은 그거에서도 많이 후퇴하고 아,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예, 대통령의 권한인데 절차적인 문제만 있었다. 아.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네. 그 계엄은 무조건 잘못됐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러다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거는 뭐 그 맞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 네. 다만 국회 포고령에 뭐 국회를 대상으로 하고 뭐 통보 절차 제대로 안 하고 국무회의 의결이 좀 미흡하고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 아니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걔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그냥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보수 결집이면서 지지층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전략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전략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무죄를 갖고 따지면 어려우니까 일정 정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그 정도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로 지금 그 계속 보면은 내가 그 뭐 진짜 하려고 했느냐 네. 그 경고성으로 했던 거다 6시간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얘기들을 계속 대통령도 얘기하고 변호인단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했는데 저분들이 보통 법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그 법적 전략 아닐까. 재판을 이런 생각. 받는 전략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변호인단들이 두 가지죠. 유무죄를 따지거나 네.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죄는 아니잖아. 아. 형량을 낮추는 그 싸움으로 가는 거죠.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죄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정도로 예. 심각한 건 아니잖아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후자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 선회한 그런 것 것 같다.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미 했는데 그게 이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네. 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다. 근데 그 국회에 통보하거나 또는 국회를 여는 거를 좀 그 제한하려고 했던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뭐 군인들 보냈지만 그 강제하지 않았고 뭐 실탄도 안 줬고 거기 뭐 이런 얘기들 그 이제 대통령 놀리긴 했는데 예. 그건 이제 국민의힘도 상당 부분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받아들인 중인 것 같다. 그런 거죠.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더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외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외신이 뭐라 그러냐면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처음으로 군사 통치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군사 통치는 우리가 잘못 번역한 것 같고 계엄 계엄을 통치를 얘기하는 하는 거겠죠. 마샬 로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국회도 제한하지 않으려고 그랬으면은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느닷없이 전시 사변도 아닌데 통치를 해가지고 그 솔직히 의원님 듣기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지금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대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입법하고 행정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엄이 합리화가 된다면은
그렇게 입법과 행정권을 다 장악한 새로운 정권이 또 계엄을 하더라도 이 전례가 인정받으면 그것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멀쩡한 백주의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라든지 사상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마치도 뭐 법을 좀 아는 것처럼 법을 모르니까 이따위 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국인 의원님도 이제 정착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법치주의 하는데 네. 동양과 서양의 법치주의가 달라요. 동양의 법치주의는 법과 사상이기 때문에 네. 왕이나 권력자가 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법과 사상에 가까워요. 반면에 미국 그 유럽에서의 법치주의는 귀족이나 이런 부르주아죠. 신흥 네.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귀족이나 그 이제 뭐 봉건 영주나 왕이 시민들의 목을 막 쳤는데 함부로 그게 권한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그럴 경우에도 재판을 받고 법적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목을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저 감옥에 구금하거나 네.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할 때도 법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유럽에서의 법치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할 때 저는 그 정치인들이 잘못 쓰는 게 뭐 시민들이 법을 지켜라, 법 질서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권력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뭐 또 그 국가 행정기관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 뭐 국정원장,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법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네. 막 남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게 사실 이제 법치의 원래 예. 목적이자 뜻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세운 게 뭐 예. 물론 뭐 저 100번 양보해서 윤 네.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겠죠. 네. 왜냐면 뭐 탄핵을 29차례 했다, 입법 독재를 했다 등등 뭐 단독 처리했다 이런 불만인데 만약 그런 식으로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 시켜주면 아마 아무 소수 여당의 대통령은 1년에 10번이고 비상계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법치인데 우리는 너무 법치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최윤경 거고요. 기자님이 기분 나쁘다 그러셨잖아요. 세계 언론이. 예. 근데 저걸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은 기사로도 안 썼을 거예요. 세계 10위의 강대국이거든요. 네. 강대국인데 일단 이런 나라에서 계엄 선포가 됐다라는 것도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 없이 법에 따라 체포돼서 점잖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성숙됐다라고 보는 네. 측면도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사실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고 네. 어쨌든 모든 그 절차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국정 수행에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마저도 잘못하면은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시위도 있었고 하지만 시위 자체도 평화적이었고 네. 저렇게 들어가서 조사받고 또 체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그나마도 그런 것이 한국의 성숙성이다라고 또 봐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저는 그거는 뭐 매우 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깊게 잘 이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 예를 들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뭐 의회 난입 사건 이런 거 있으면 아유 저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과연 그걸 보면서도 아 그래 저 나라는 참 다양성이 혹은 뭐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막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난입을 했잖아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아니 세계 1위 강대국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네. 저런 일이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네. 사실은 젊은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네. 뭐 BTS, 블랙핑크 하면은 저 중남미 끝에서도 뭐 네. 거의 그냥 뭐 K-팝밖에 없나 봐. 자랑할 게 다들. 아니 불닭볶음면. 근데 그 문화가 진짜. 문화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저런 나라에서 잘 산다고 그랬는데 계엄을 선포해 그랬는데 어쨌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고 관심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뭐 해석하자면 그럴 수 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 많았어요. 와중에 또 그걸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네. 뭐가 아니, 있어? 가시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만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검. 이제 특검은 진짜 네.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좀 네. 기다려봐라 이렇게 한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내란 특검법 이번 주에 무조건 통과시킬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특검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음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은. 우선 좀 민주당이 좀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 아 그래요? 뭘 했냐면 그 외환 유치제 있잖아요. 네. 그거 굳이 언급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의 전쟁을 도발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네. 했다. 네. 이미 검찰이 수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유치제 관계없이 수사 그럼. 대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외환 유치제를 끌어들이면서 마치 이제 외환 유치제를 특검에 담지 않으면 그걸 수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번에 검찰은 네. 명분과 실리를 내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 싹 빠져나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빼놓고 공수처가 달라니까 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매우 신속하고 잘 해놓고 그냥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 이첩하니까 네 이첩해줄게. 그래 빠졌는데 이미 언론에 일부 흘러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인기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 몽골까지 그 가가지고 뭐 접촉했다든지 정보사 요원이 등등 얘기가 이미 검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상계엄의 일련의 기획 과정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 대상입니다. 외환유치와 관계없이. 굳이 특검에 안 넣었어도 이미 검찰이 하고 있고. 예, 특검에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흔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엔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그 법이란 거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네. 도리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비상계엄의 그 기획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 이렇게 하면 어차피 수사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수사하는 거 이미 검찰 수사해놨어요. 괜히 근데 저 명분만 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쓸데없는 논란거리가 된 거죠. 이제 마치 그러면 그 저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외환 유치제 빼겠다, 외환 관련 부분 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검이 그거를 수사 안 하면 핵심적인 게 빠져요, 도리어. 정보사에서 했던 활동이나.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마치 이제 특검이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거 안 하기로 한 건데 하냐 이런 그 국민의힘이 그런 반론 제시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괜한 뭐냐면 이것저것 다 듣고 싶은 사람 욕심들이 네. 그 나도 이거 하나 했다, 뭐 나도 이거 하나 했다 해서 숟가락 얹다가 밥상 엎은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검찰은 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특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오늘 내일 사이에 될 것 같은데 네, 네.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대통령 잡혀가고 나서 지지층이 막 열받는데 지금 특검법을 해라는 게 하나 부담이고, 근데 이거 안 하면은 협의 안 하면 지난번에도 딱 2표 모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핵심적인 조항 그 제3자 특검이나 이런 거 다 받았단 많이 말이에요. 양보했죠. 예, 다 받았고 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의 요구를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두세 표 더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민주당 안으로 가결되면 네. 원내대표 그러면 못 벗어야 돼요 원래요. 그런 거 못 막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딜레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거는 빨리 좀 그 핵심적인 쟁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빨리 지금 특검이 들어가서 이제 이 수사가 좀 효과적으로 잘 진행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네.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그 민주당한테 계속 주문했던 게 그 아는 분한테 이제 지도부에 얘기하고 한 게 선택과 집중해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그 증거가 있고 다 수사된다. 네. 그래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관련된 걸 우선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에 주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해달라는 얘기겠어요. 혼란이 네. 뭐냐면 하나는 탄핵 절차가 제대로 가는 것. 그다음에 내란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수사나 조사가 법적 그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빨리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 말부터 했고 이제 겨우 이제 1월 들어와서 그 중순부터 좀 민주당 입장이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야 이제 워낙 많은 걸 다 정치권에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걸 다 담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그 중에
민주당에서는 더 집중해야 될 것들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좀 실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그렇죠. 아쉽다는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특검은 국민의힘 이번에는 조금 더 이탈표가 나올까요? 오히려 아니, 이탈표가 덜 나와요? 두 표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이탈표가 두 표에서 더 늘어난다는 게 이제 결국 6표 이상이 되기 어렵다. 전번보다 더 덜 될 거다. 이탈표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은 민주당이 그 지도부가 홍 의원님 같이 진작에 나왔으면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저렇게 붙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외환 유치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도층 이상은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측면인데 그걸 막 이 내란하고 뒤섞어 놓는 예. 바람에 네. 거기다가 또 민주 파출소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 해보면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국민의힘하고 지금 붙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저렇게 강경 지지자들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그 대표 출마해가지고 왜 대구에서 과감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히어로를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 안 하고 있는 보수층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계엄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특검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당장 대통령이 체포되고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이제 2표까지 줄여놨는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정치공장 시간에는 특히 이제 서울구치소 내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용남 정책위 의장과 함께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조국 전 대표, 뭐 송영길 전 대표, 또 윤석열 네, 환영 대통령 멘트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이따 한번 전달해. 그분들이 또 같이 지금 계신 거니까 네.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두 분과는 이 정도에서 인사 올릴까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두 분 말씀 품격 있게 대단히 우아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